자, 그리고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제 끊고 보는 거예요. 이제 11번부터 보기로 할게요. 자, 끊는 이유는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20번 문제까지 쫙 풀어가고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뭐지 복잡하니까 그래서 나눠본 거예요. 자, 11번 문제부터 볼게요. 18세기 말 조선시대에 대두되던 신진학자들의 실학정신이 성곽축조에 반영된 사례는 자, 이 문제도 상해요. 왜? 이런 거 못 봤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건축에서 이 문제를 과연 내가 설명을 해줬을까? 잘 안 해줬어요. 자, 그런데 하나는 설명했어요. 그냥 문제를 풀기 전에 풍납토성, 남한산성, 부소산성, 수원화성 중에서 항상 우리 역사 속에서 이야기할 때 뭐는 얘기했어요? 수원화성은 얘기했어요. 이 부소산성 어디 있는 건지 요즘 모르잖아요. 풍납토성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남한산성 들어는 봤는데 이 들어는 만에 남한산성이 이렇게 도심지에 있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제껴두고라도 쭉 볼 때 그냥 이 토성만 이 토성, 산성, 화성 이것만 보더라도 답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진학자들이 실학정신에서 성곽을 축조할 때 실학자들이 모였으면 다산 정약용이 가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 갔겠어요? 물론 이제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언뜻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한국사를 하잖아요. 한국사 공부할 때 아마도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정조 때 다산 정약용에게 당신은 실학자다 그러죠. 실학자고 그다음에 실용적인 학문을 했으니 이런 성곽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사에 대한 기록도 하고 계획도 해보아라라고 해서 이 다산 정약용이 여러 가지 책을 씁니다. 아주 좋은 뭐 거주기 같은 걸로 해서 돌덩이 움직여가지고 돌을 쌓아가지고 성을 만드는데 그렇게 화성을 잘 만들자 소원해. 뭐 답은 화성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실학적인 그런 정신에 의해서 산성을 쌓은 게 바로 성을 쌓은 게 성곽을 축조한 게 수원화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건축사 공부를 한 분들은 이 문제는 쉬웠을 것 같아요. 우리 건축기억에서 조금 덜 취급되는 내용이지만은 이게 연결시켜서 낸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18세기 말에 조선시대에 대두되는 신진학자들이 실학정신이 성곽 축제에 반영된 사례는 답은 수원화성이고 특히 다산 정약용이 정조의 명을 받아서 이 성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글쎄요, 이건 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역사를 조금 다산 정약용에 관심을 갖고 파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자, 12번 문제 해볼게요. 공연장 무대와 객석의 평면 형식과 그에 대한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억. 바르게 연결하는 걸 찾는 거예요. 바른 거. 기억이 맞는지 디귿이 맞는지 다 보는 거예요. 기억. 무대 및 객석 크기, 모양, 배열 등의 형태는 작품과 환경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자, 변화가 가능하다. 뭐예요? 무대에서는 변화가 가능하니까 가능한 변화. 가변형이죠. 이건 가변형 무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객석의 중심에 무대가 자리고 있다. 360도 쌓였다 그랬어요. 그럼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무대 주변으로 다 객석이 쌓였다. 이거 무슨 형태예요? 아레나죠? 아레나 형식. 그 다음에 디귿번. 연기자가 일정한 방향으로만 관객을 대하고 관객들은 무대 정면만 바라본다. 무대가 있으면 관객의 객석은 여기 있어서 앞을 바라본다. 이거 뭐예요? 프로세니 형태죠? 프로세니움 형식. 이거. 그 다음 리얼번에 관객의 시선이 세 개의 방향으로 해서 정면, 좌측면, 우측면. 뒤는 없어요. 형성될 수 있다. 세면.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계획돼서 여기에 의자 있고 여기에 의자 있고 여기에 의자 있어요. 여기 무대고요. 이거 뭐예요? 오픈 스테이지죠? 이거는 오픈 스테이지. 자, 그러면은 기억번에는 가변형이에요. 기억번 아레나 아니죠? 기억번은 가변형. 니은번에는 사방에 둘러싸여 있다. 빙 둘러싸여 있는 아레나 타입이죠? 오픈 스테이지 아니죠? 아레나. 그 다음에 3번 연기자가 일정한 방향 된다. 프로시니움 디귿번. 이거 맞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왜? 올바른 걸 연결하니까 바르게. 그 다음에 리을번 같은 경우는 3방향만 이렇게 성형돼 있다. 오픈 스테이지니까 오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잘 보면 쉬운 문제다. 이건 난이도 하입니다. 하. 이건 정말 하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고 찾으라고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시간 들여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13번 문제. 건축 조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어요. 1번 축은 공간 내 두 점으로 성립이 되고 자,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찍었어요. 그럼 두 선을 연결합니다. 이게 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 성립되고 형태와 공간을 배열하는 데 중심이 된다라는 것. 이렇게 축을 가지고 건물을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 그럼 마치 우리가 도로를 가는데 건물들이 나란히 있다. 이게 축이다라는 거예요. 이 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선을 말하고 두 번째, 리듬은 서로 다른 형태 또는 공간이 반복 패턴을 이루지 않고 어머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거 우리 여러분 시험 보기 바로 전주에 제가 이거 설명했었습니다. 바로 전주에. 리듬은 같은 것이라든가 조금 다른 형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리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강한 힘과 약한 힘. 여기서 그림까지 그렸어요.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에서 강한 거, 약한 거, 강한 거, 약한 거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들. 그래서 서로 다른 형태라든가 공간이 반복 패턴을 이루지 않고 이룰 때 이것이 강한 힘, 약한 힘이 나타나면서 리듬을 맞춰가는 거예요. 모티브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뭐 이거 맞고. 그래서 서로 다른 형태라든가 공간은 반복적으로 강약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쉽네요. 답은 2번이죠. 대칭은 하나의 선 또는 축을 또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동일한 형태라든가 공간이 나누어진 거예요. 이게 대칭이죠. 네 번째, 비례는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수량적인 관계. 항상 제가 얘기할 때는요, 질적인 게 아니라 양적인 거였어요. 수량적인 관계니까 맞네요. 이것도요. 정성적이 아닌 정량적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례는. 답은 2번이었어요. 답은 2번이었어요.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제가 2번에 냈어요. 하필이면 리듬을요. 그죠? 자, 14번.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이 아닌 것을 냈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는 좋죠. 위생기구의 1번. 위생기구의 배수에 의한 사이펀 작용. 물이 빠져나가면서 같이 물을 쭉 끌고 내려가는 사이펀 작용, 봉수 파괴 원인이 됩니다. 봉수는 뭐예요? 이거 트랩에 있을 때 여기서 물이 고이는데 이게 물이 슉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배수관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같이 쓸려 내려가는 게 사이펀 작용, 봉수 파괴 원인이 되고. 두 번째, 이물질에 의한 모세관 현상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다. 그럼 물이 솔솔솔 빠져나가게 됩니다. 모세관 현상이죠? 자, 이것도 맞고요. 세 번째, 장시간 미사용에 의한 증발. 이렇게 물이 담아져 있는데 내가 한 1년 동안 아니면 한 2달 동안 내가 딴 데 가 있어요. 멀리. 그러니까 얘가 물이 증발돼 버려요. 그럴 때는 여기에 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봉수가 파괴가 됩니다. 이 트랩에 있는 물이 없어지는 원인은 요거는 원인이 되네요. 네 번째, 낮은 기온에서 이 동결. 얘는 뭐예요? 여기가 얼었어요. 그럼 봉수가 파괴된 건 아니에요. 다만 얼어가지고 얘가 터졌어요. 그럴 땐 동파되는 거죠. 뭐 관이 파괴되는 것이지 트랩의 봉수 자체, 이 물이 없어지는 원인은 아니죠. 그들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원인은 아니다. 얘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이것도요. 자, 11, 2, 3, 4번은 다 어렵지 않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5번 문제. 건물들이 가로에 면하여 나란히 연속하여 입지한 경우 바람이 가로에 빠르게 흐르는 현상. 이 문제 상. 이건 상이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 자, 한번 볼게요. 그런데 또 찾을 수는 있습니다. 건물들이 가로에 면하여, 가로는 도로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요 도로의 면에서 나란히 연속하여, 나란히 연속했으니까 건물, 건물, 건물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싹둑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바라보는 단면을 보게 되면은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들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옆에도 계속 이렇게 계속 생겨 있어요. 계속 쭉쭉 돌아가고 계속 생겨 있어요. 이렇게 나란하게 건물들이 쫙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바람이 이 가로에 이 길 따라서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 현상이 뭐냐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예요? 지금 가로니까 이 길이 이게 넓은 길이지 좁은 길을 생각해 보세요. 좁은 길이 있는데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면 요 건물들 사이에 내가 걸어가는 길로 해서 바람이 쫙 가는데 난 이거 어디 가고 있어요? 통로로 가고 있잖아요. 통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로 효과예요. 이것이. 상이지만은 그림을 한번 또는 건물이 길로에서 건물이 나란히 연속되고 있구나. 그럼 건물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통로처럼 만들어진 데에 바람이 따라다니는구나 해서 그것만 찾으면 쉬워요. 답은 그래서 2번 통로 효과입니다. 이것이. 자, 보면은 답은 나왔어요. 이제 벤투리 효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얘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좁아져요. 그러면 바람이 가다가 이 좁은 데서 더 강력하게 바람이 불어갑니다. 벤트리 효과예요. 이게 벤트리 효과. 병목 현상처럼. 이게 벤트리 효과예요. 차압 효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로 따라서 갈 때는 통로 효과예요. 좁은 데로 갈 때는 벤트리 효과가 나타나고. 근데 바람이 이쪽에 이렇게 건물에 마주해서 온다는 거죠. 건물에 바람이 싹 불 때 싹 바람이 불어서 여러 건물 사이에 바람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나요? 안 그래요. 바람이 싹 불면서 넘어가면서 싹 오는데 일정한 바람들이 여기서 회오리 쳐요. 소용돌이 쳐요. 멈춰져 있어요. 요 바람들이. 그렇죠? 막 바람이 불 때 앞에 무슨 장애물 있으면 내가 거기 숨어 있으면 바람 난 피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 압력이 낮아지는 공간, 바람이 슉 나오면서 압력이 낮아지는 공간, 차이가 생기는 공간이 바로 차압 효과예요.
피라미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얘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바람이 불면서 요 부분에서의 공기가 흐름이 정체되는 것이고, 요 피라미드 효과는 이번에는 비슷한 경우이지만은, 자, 이렇게 큰 건물, 작은 건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일로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바람이 흘러갈 때 쭉 상승되죠. 이 상승되는 기류로 인해서 아래쪽에 이 낮은 기류가 차압 효과랑 유사하게끔 멈춰져 있어요. 정체되어 있어요. 이것이 피라미드 효과예요. 이게 피라미드 효과. 반대로 올 땐 더 심한 현상이 되는 거죠. 바람이 시작 불을 때 얘가 탁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기 흐름을 갖지 못해요. 이게 피라미드 효과입니다. 답은 통로 효과다라는 거예요. 자, 여담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기서 지금 뭐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건물들 사이에 빌딩풍을 이야기할 때, 이 빌딩풍을 얘기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딩풍 얘기할 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넘겨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너무 긴 시간 보면 안 되니까.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 속에서 이 빌딩풍에 대한 이 네 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머지않은 과거에 그 칼럼을 쓴 데에서 그대로 문제가 나왔어요. 조금은 문제가 조금 어렵지만은 그런 칼럼 정도 한 번 정도 읽거나 아니면 건물들에 의한 그런 빌딩풍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어떤 변화를 갖느냐라는 걸 관심 가졌으면은 풀 수가 있고, 전혀 관심 없으면 지금처럼 유치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16번 문제 볼게요. BI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 속한 결정, 이거 뭐지? 신속한이죠. 이거 하나 빠졌네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여 중복 작업이라든가 공사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감소니까 됐어요. 증가시킨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없어요. 감소시킨다. 오케이. 이게 BIM의 효과예요. 두 번째, 복잡한 공면 형태를 가진 비정형 건축의 경우에는 물량 산출이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3D 모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 산출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이건 쉽네요. 세 번째, 시공 시 필요한 상세 정보를 공장에 제작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을 공장에서 이미 제작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시공 시 부재 간의 충돌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계 전기까지 다 모델링 하다 보면은 도면들을 2D 도면으로 확인 못하는 것들이 3D 모델링 해놓게 되면 간섭이 다 체크가 됩니다. 충돌되는 부분이. 따라서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 답은 2번이고,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내년 수업할 때도 같이 이야기했던 문제고요. 17번 문제 볼게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1.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항상 참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연하면 150cm 이상 계산 참 틀렸어요. 뭐죠? 항상 알아두라는 건 꼭 알아둬야 됩니다. 150이 아니라 120cm. 자, 우리가 사람이 걸어갈 때 앞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 맞은 쪽에서 온다, 이렇게 간다. 내가 가는데 맞은 쪽에서 올 때 나는 60cm 점유해서 간다. 그다음에 반대편에 온 사람 60cm 점유한다. 따라서 총 120cm 점유한다. 이게 통로의 폭이에요. 기본 통로 폭이라는 거죠. 그러면 통로 폭으로 가는데 계단은 다르냐? 똑같아요. 계단에 갈 때 계단 참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옵니다. 따라 이 폭도 120, 이 폭도 120. 따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이 참의 폭도 120, 150이 아니고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항상 공부할 때 했어요. 답은 1번이고요.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이나 계단 참의 양면에는 난간 설치하죠. 그다음 세 번째,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넓으니까 중간에 3m 이내마다 가운데 난간을 설치합니다. 단의 높이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계단의 단 높이가 15cm 이하이고 단 높이가 3cm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에 난간 설치, 중간 난간이에요. 이게 중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네 번째, 계단의 유효 높이 쭈르륵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유효 높이는 2.1m 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이제 오버헤드 공간에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에 계단을 만들었어요. 올라가겠죠. 이렇게 서서 올라가죠. 이 머리 부딪히면 안 되니까 2.1m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따라서 답은 여기서 1번이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쉬운 문제였네요. 이것도요. 자, 18번 문제 해볼게요. 주거단지 근린생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이런 거 나오면 쉽죠. 단지 계획 나오면 1. 인보구는 어린이 놀이터가 중심, 항상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인보구는 놀이터 중심 맞네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경우는 3층 내지 4층 또는 한 동 내지 두 동의 규모, 이것이 인보구예요. 그러니까 동네라는 개념이고 아파트는 한 동 또는 높은 아파트면 한 라인이에요.
두 번째, 근린 분구는 일상 소비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이 운영 가능한 단위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동네인데 조금 큰 동네, 소비시설이라든가 유치원, 후생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됩니다. 자, 맞고요. 세 번째, 근린지구는 약 200헥타르의 면적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심은 맞아요. 오케이. 한 단위를 말하면 경찰서, 전화국 등의 공공시설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얘예요.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었어요. 이거 주구다라고 할 때 칸칸이 나눠서 요 하나는 인보구다 해서 인보구가 16개 내지 20개 정도 모이게 되면은 뭐 4개 하면 16개고 5개 하면 55니까 25개. 그죠? 25개. 이게 하나가 인보구고 이 하나의 그 약 20개 정도가 모이게 되면 얘가 분구예요. 이 분구가 하나, 둘, 셋, 4개가 모이게 되면 얘가 주구라고 했어요. 이 주구의 중심에 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가. 그리고 인보구 같은 경우는 100m가 돼요. 100m가 10개가 들어가면 얼마예요? 여기 5개 나눴으면 또 5개 나눠지죠. 10개가 들어가면 1km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하나가 1헥타르에 100m 곱하기 100m가. 따라서 약 100헥타르의 크기에 대한 규모가 걸린 주구입니다. 따라서 틀린 건 얘가 틀리죠. 우리 공부할 때 다 했으니까. 인보구는 1헥타르고, 그죠? 그리고 이 근린분구는 20헥타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20에서 25, 그게 4개 모여가지고 100헥타르 모이게 되면 그게 주구가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쉬운 문제. 그리고 주거단지 생활체계는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 순으로 위계가 만들어지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 19번 문제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건축가와 그 설계 작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문제도요. 우리가 그 문제 푸는 과정에서 그 전주에 제가 이걸 비슷한 걸 냈었어요. 자, 볼게요. 1. 바르게 연결한 것이에요. 1. 김수근 자유센터. 맞죠? 자, 강조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제 문제에서도 분명히 냈었어요. 김수근 선생의 자유센터라든가 또 경동교회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센터 맞으니까 다른 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답은 1번이다라는 거죠. 왜? 바르게 연결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것은요. 유춘수 수졸당 같은 경우는 승효상. 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면 또 고민이에요.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탑 클래스의 그런 제일 위에 있는 건축가이지만은 문제를 냈다는 게 좀 저는 물음표. 왜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승효상의 수졸당이에요. 유춘수가 아니라. 그리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김중업 프랑스 대사관, 이것도 우리 수업할 때 했고요. 그다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유춘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세 개는 틀리고 1번은 맞지요. 답은 1번이었어요. 이 문제는 난이도 정말 하입니다. 하. 진짜 하예요. 우리는 하예요. 우리 문제는. 몇 번을 풀었기 때문에. 자, 20번 문제 볼게요. 범죄 예방 환경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우리가 매번 모의고사 때 풀었어요. 따라서 이 문제도 분명히 어렵지 않을 거다. 지금 보니까 11번부터 20번까지 쭉, 아직 이 문제는 안 풀어봤지만은 이거 풀기 전에 한마디 거들면은 11번부터 20번까지 보면은 딱 한 문제만 조금 어려웠어요. 나머지 문제는 볼 때 9문제는 다 쉬웠어요. 결국은 1번부터 10번까지 한 4문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 한 문제만 어렵기 때문에 총 5문제가 어려워요. 나머지 15문제는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 볼게요. 자,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셉테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 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영역성 강화, 자연적 접근, 활동성 증대, 유지 관리의 4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근데 이 문제 낸 분이 이거 어디서 근거해서 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엄격하게 말하면은요, 4대 전략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디선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3개의 기본 원리 플러스 2개의 원리, 부가적인 원리로 이렇게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정해놓고 있어요. 물론 범죄 예방 환경 설계에 대한 기준 고시가 있는데, 그 고시에서는 또 4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조금씩 사실은 틀려요. 틀린데 이 문제 좀 의의야. 자, 결론적으로 4대 전략이 이 4개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고 더 쉽게 맞출 수 있는 거, 영역성은 강화합니다. 자, 이 영역은 우리 영역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은 두려우지 마세요 하고 영역성 강화합니다. 뭐 담장을 치든 뭐라든. 자, 그 다음에 자연적 접근. 자, 자연적 나오면 뭐예요? 자연적 감시와 그 다음에 통제가 있어야 돼요. 통제. 자연적 접근이라는 건 뭐예요? 들어오세요라는 거잖아요. 범죄자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자연적 접근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연적 감시라든가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적 감시라든가 또는 자연적 어떤 접근 통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접근하는 것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틀린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쉬워요. 활동성 증대라든가 유지관리 사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해서 자 이제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셉테드 이런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인데 4대 전략이 뭐지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이건 못 풀어요 이 문제. 그런데 4대 전략은 4대 전략이고 까짓거 한번 보자 해서 영역성과 있고 자연적 감시가 나와야 되는데 왜 접근이 나왔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럼 쉬워져요. 자연적 감시를 하고 자연적으로 접근하는 외부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통제해야 되는 것 이렇다면 얘가 틀리구나 그런 걸 딱 찾아낼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예요. 두 번째,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부호는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에 재료 또는 색채를 다르게 해서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인지할 수 있다면 이건 뭐예요? 여기는 공적 공간, 여기는 사적 공간이다.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고요. 세 번째, 어스카 뉴먼이 제시한 방어 공간의 이론은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의 발전을 기여했죠. 이것도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어요. 네 번째, 범죄 예방 환경 설계는 잠재적 범죄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의 다각적인 상황을 왜 변화시키냐? 상황이 안 일어나게끔 변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영역성도 강하고 자연적 감시하거나 자연적 접근에 대한 통제를 잘하거나 활동성 증대하거나 유지관리 잘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상황을 즉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범죄가 안 일어나게끔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변화시키거나 개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설계 기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릴 때도 세 개를 읽어가면 이것은 틀린 게 없다라는 것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쉬운 거예요. 쉬운 문제. 자, 20번까지 다 풀어봤어요. 1번부터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었고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15문제는 쉽다. 일단 쉬워요. 여러분 실력에서는 다 맞출 수 있고요. 5문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5문제를 누가 잘 정리해서 풀었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으로 갈 수 있고 저득점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미 시험 본 분들은 또 이렇게 보면서 한 번 더 리뷰해가면서 다음 시험 또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수업 준비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음 시험에서 요약하는 지방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문제가 연출될 수 있거나 또는 어렵더라도 내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하나씩 낱낱이 차분하게 정리해 본다면은 분명히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은 딱 복습력으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또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가직 공무원 2022년 4월 2일 날 시행한 문제에 대한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